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법률이 되겠습니다. 물류시설의 운영 및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 줄여서 이제 물류시설법이라고 하고요.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법률도 8문제가 나왔듯이 여기도 8문제가 나오는데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양이 많아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97쪽에 보면 일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흐름도가 나와 있어요. 흐름도를 보면서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총칙 보시면 법의 이념 목적 나와 있고 용어의 정의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특히 물류시설,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일반 물류단지 시설, 그 다음에 지원시설에 관련된 구분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수립해서 여기도 똑같아요. 다른 법률과 똑같이. 첫 번째는 용어의 정의고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계획에 나오죠. 계획.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법률에서는 뭐가 나왔었어요?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여기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통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요. 법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어때요? 순차적인 거는. 그렇죠? 이거 수립 주체. 수립권자죠. 수립권자. 수립의 주기, 수립의 내용, 수립 절차, 그 다음에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획도 한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사업이 나오죠. 물류터미널 사업이 나옵니다. 사업. 사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 또 하나는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이 나오는데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은 조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이 여기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사업이니까 사업의 효력 발생부터 해서 변경, 그 다음에 소멸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효력 발생 요건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해야 돼요? 등록해야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업 말고 사업 전에 공사하는 게 있어요. 공사. 그래서 이 공사에 관련된 공사 시행 인가에 관련된 부분도 좀 중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 사업은 뭐냐?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 또 하나는 물류창고업이죠. 물류창고업. 물류창고업이 2022년도 들어오자마자 1월 지금 중순인데 1월 18일 날 개정사항이 나왔어요. 언제자? 시행일자는 2022년도 7월 19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이날짜로 시행되는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시험 나오겠죠, 이거? 우리 시험이 8월 5일 날 보니까, 그죠?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여기도 과징금에 관련된 내용은 다 바뀌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이러한 복합 물류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물류창고라든가 얘네들이 다 모여있는, 여기 우리 물류단지라고 그래. 대단히 물류단지. 물류단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네 번째지만 얘네가 막 각각 한 문제씩 나와서 한 세 문제가 나왔다면 얘가 한 5문제 정도 나올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는 물류시설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류시설법이다. 물류시설법. 물류시설에는 복합 물류터미널도 들어가 있고 물류창고도 들어가 있고 뭐 도로도 다 들어가 있죠. 하나의 산업단지다. 국가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는 요거 물류단지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냐? 물류단지 지정을 하는데 지정의 절차가 중요해요. 지정 절차.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절차는 이거예요. 절차가 중요한데 첫 번째 절차는 실수요 검증이에요. 물류단지를 만들 만큼 그 지역에 실수요가 있느냐예요. 실수요 검증이야. 검증. 25회 때 기출이 됐습니다. 얘는 2021년도, 2020년도 개정이 있었죠? 개정 부분이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실수요 검증. 또 나올 수 있겠죠? 또 나올 수 있어요. 실수요 검증 매우 중요하다. 실수요 검증한 다음에 의미가 있으면 지정하겠죠, 이제? 지정합니다. 근데 지정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지정했다가 해제할 수도 있어요.
해제 사유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정 및 해제라는 부분이 있고, 물류단지가 지정됐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하겠죠? 개발 사업을 해요, 개발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하겠죠.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어때요? 다 개발한 다음에는 처분하는 절차가 있어요. 일부는 분양을 해서 팔아 먹어야 되고, 일부는 장기 임대차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분하는 절차도 있고, 그 이후에는 관리하는 거죠, 관리. 관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을 해야 돼요,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다. 우리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류단지 관리, 그 다음에 지정승인의 취소,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재정비로, 재정비. 물류단지 재정비 부분까지 쭉 있다라는 이 절차 부분인데, 이 절차가 이거 절차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각각이 문제죠. 실수요 검증도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지정 및 해제도 한 문제, 물류단지 개발 사업도 한 문제, 그렇죠? 처분에 대한 것도 한 문제. 25회 때 이것도 출제됐죠. 25회 때. 여기서 문제가 쏟아지는 거야. 이 절차를 순서대로 묻는 것이 안 나오는 거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수요 검증에 관한 내용 하나, 지정 및 해제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 처분 및 관리에 대한 게 하나, 뭐 재정비 관련된 게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플러스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보면 보칙 및 벌칙이 있겠죠. 보칙 및 벌칙 부분이 같이 있다.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온다? 과징금이 나온다. 과징금. 과징금에 관련된 것이 두 군데서 부과가 되는데, 복합물류 터미널에 대한 게 있었어요. 원래 있었죠. 근데 2022년도 1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되는 것은 2022년도 7월 19일자로 시행이 돼요. 뭐예요, 이거? 복합물류 터미널 그전에는 과징금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였어요. 1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얼마로?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물류창고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물류창고는 생겼죠. 과징금 1천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이거 1천만 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다음 얘네들도 어때요? 분할 납부할 수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있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총칙, 그다음에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그다음에 물류터미널, 특히 물류터미널 중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관련돼서는 거 보면 4번에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있죠. 첫 번째 물류단지 단지 시설, 그다음에 지원시설의 구분. 이건 용어의 정의에도 이제 해당할 수도 있고 여기 해당할 수도 있는 건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아주 중요하다. 실수요 검증 하나, 일반 물류단지 지정 및 해제 하나, 그렇죠? 물류단지 개발 사업, 개발 비용이 관련된 게 하나, 그다음에 물류단지 개발, 그다음에 관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 밖에 5번, 6번, 7번인데 5번 보면 물류 교통 환경 정비 사업 이게 새로 생겼죠? 이게 2022년도 그렇죠? 2021년도에 새로 생기면서 작년에 바로 출제가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물류 교통 환경 정비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 출제가 됐다. 네, 물류 창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물류 창고 관련돼서 과징금 부분 새로 신설됐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과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보칙 및 벌칙에 보면 청문 있고 과징금 똑같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권한의 위임이라는 게 있는데 권한의 위임도 2021년도 1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2022년도 7월 19일 날 시행 내용입니다. 근데 상당히 디테일해서 그것까지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98페이지 총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부분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목적,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목적은 보시고 법 1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박스 2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요 용어 나오죠. 첫 번째 물류시설입니다. 물류시설이란 다음에 시설을 말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은 어디? 첫 번째 법률인 물류정책 기본법에 보면 거기 2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2호, 그쵸. 제2조 2호에 나와 있어요. 제2조 1호는 뭐였어요? 물류의 정의였다.
제2조 2호는 물류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1번, 2번, 3번, 4번 다 똑같아요.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운송, 보관, 하역이죠. 자, 두 번째는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에 관한 시설. 세 번째, 물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 공자정이죠. 공자정. 뭔 없어요. 표준화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표준화는 없다. 써놓으세요. 표준화 X. 네 번째, 상기시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양가로 2번. 물류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사업의 개념 나와 있고 특히 동그라미 1번. 물류터미널의 정의 별표입니다. 정말 여러 번 나왔어요. 정말 여러 번. 다만 이유가 중요하죠. 화물의 집화, 하역,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죠. 지문은 그 다음부터가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다만 가공, 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이게 얼마예요, 이게?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 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여야 돼. 가공, 조립 시설은 전체 물류터미널 바닥 면적의 4분의 1 이하여야 돼. 그러면 그 가공, 조립 시설은 물류터미널에 속하지만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너무 넓다라는 거죠. 너무 넓으면 물류터미널보다는 뭐야? 가공조립 시설 또는 공장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4분의 1 이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밑줄 빡이죠. 빡.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물류터미널 사업.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 물류터미널과 그 다음에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다만 다음의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25회 때 출제가 또 됐고요. 제외하는 게 네 가지죠. 네 가지. 다 다른 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항만법, 공항시설법, 철도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얘네들의 규정되어 있는 화물 하역시설, 화물 보관 처리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집배송시설, 그 다음에 공동집배송센터 얘네들은 제외하겠다. 그 밖에 양가로 3번 물류단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물류단지, 도시첨단 물류단지, 일반 물류단지, 물류단지시설, 복합용지 쭉 나와 있는데 특히 동그라미 1번, 2번 중요하니까 체크. 1번, 2번 중요하니까 체크. 그 다음 2번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뒷부분에 가면 그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양구로 4번 물류단지 개발사업인데 이거는 개발사업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것만 묻는 문제도 출제됐단 말이죠. 다음 중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양구로 5번 스마트 물류센터 2021년도에 신설되면서 2021년도 25회 때 바로 시험에 나왔다. 스마트 물류센터잖아. 이것도 창고예요. 물류창고인데 정보처리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가 같이 붙어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자, 보시면 첨단 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저비용, 고효율,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다. 물류창고예요. 하지만 물류창고지만 정보처리 시스템 플러스 또 뭐 자동화 설비가 붙어있는 것이다. 그러한 물류창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것이다. 국장 인증. 이게 포인트다. 별표.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미 했던 이 내용이죠. 용어의 정의 끝났고 계획, 사업, 물류단지, 보칙 및 벌칙에서 차차차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법률인 물류정책기본법에도 동일했어요. 거기서도 용어의 정의가 중요했고요. 계획이 중요했죠. 거기는 계획 전에, 기본 계획 전에 현황 조사라는 것도 있었고 기본 계획도 있었고 뭐 시행 계획도 있었죠. 여기는 이것만 있어요. 종합계획만 있다. 종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의 주기, 내용, 절차, 다른 계획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에 나와 있죠. 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예요? 국장 하나입니다. 국장 하나.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장 및 회장이 공동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5년 국장. 중요하죠? 거기 팁 부분에 제가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비교해놨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계획에 따른 물류시설의 기능 및 분류 나와 있는데 단위 물류시설, 집적, 뭐 클러스터라는 얘기죠. 뭐 보시면 되겠고. 자, 박스 2번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게 뭡니까? 포함될 사항이 이거죠? 내용이에요, 내용. 수립관자는 국장, 5년 단위, 내용이 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10가지인가요? 자, 보면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다 보면 물류시설에 관련된 게 앞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류시설, 물류시설, 물류시설. 이게 중요하시죠? 물류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 지정 개발에 대한 사항 쭉쭉쭉 나와 있어요. 자, 6번에 보면 물류시설의 공동화, 집단화에 관한 사항이죠. 공동화, 집단화예요. 공동화, 집단화. 두 가지는 안 나와 있죠. 하나는 뭐 자동화 안 나와 있고요. 또 하나 표준화 안 나와 있다. 그 다음에 8번 물류시설의 환경보전. 여기도 역시 친환경이 중요했다. 9번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여기는 물류시설이 뒤에 나와 있죠.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 이전에 관한 사항. 10번은 물류시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용수,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얘네들이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해당한다. 자, 마지막으로 절차입니다. 절차. 자, 수립권자, 주기, 내용, 절차, 뭐 다른 계획과의 관계는 한 줄밖에 없어요. 어렵게 나오면 이 절차가 나오는 거죠. 절차가. 자, 박스. 지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항상 협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부분 해요. 대부분. 어쩌다 보면 지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관계 중앙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여기는 의견 청취, 지도지사한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 하나는 심의가 있겠죠. 심의는 위원회 조직이에요. 어떤 위원회? 여기는 시설에 관련된 거니까 물류시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다. 네, 국장이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그 내용을 뭘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지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심의다. 동그라미 2번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그게 뭐냐? 그게 밑에 나와 있는 뒷부분이요. 100분의 10 이상이죠. 물류시설 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그죠? 변경한 때를 얘기한다. 계획의 고시는 국장이 하는 것이고요. 계획 변경 요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넘기면 그 박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한 번쯤 다시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박스 4번 다른 계획과의 관계죠. 자, 양가로 1번 체크합니다.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는 뭐 어때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계획의 변경 및 조정, 여기서는 두 번째 줄, 이 경우 조정이 필요하면 뭐 물류시설 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옆에 보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뭔가를 하나는 다 보셔야 되는데 표로 정리하는 게 나중에 막판에는 정말 빠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 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으로 가죠. 세 번째 사업,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물류창고업에 대해서 볼 건데 물류창고업 뒤로 빼놨어요. 우리 책에서는. 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인데 이 터미널 사업 관련해가지고 터미널 사업이 두 가지예요. 물류터미널이죠. 물류터미널. 두 가지. 하나는 일반 물류터미널. 또 하나는 복합 물류터미널. 복합이란 건 두 종류 이상이죠. 두 종류.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되어 있는 거야.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트럭 플러스 뭐 철도. 트럭 플러스 선박. 트럭 플러스 뭐 철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일단 또 중요한 게 뭐야? 면적의 면적. 부지 면적. 토지죠, 부지는. 33,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별표. 근데 재밌게도 이런 물류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건설공사가 있어야 돼, 건설. 공사 시행이죠. 공사 시행 인가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설공사. 뭐에 대한 거? 일반 물류터미널에 대한 공사.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행 인가란 걸 받아야 되는데 인가권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103페이지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103페이지 보면 물류터미널에 대해서 하니까 물류터미널의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오죠. 앞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어넣었어요. 특히 가공조립시설은 전체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 면적이 얼마야? 4분의 1 이하에 돼. 그거 초과하면 그거는 그 자체로 가공조립시설 내지는 공장으로 본다. 넘기면 물류터미널 사업에서 제외하는 거 4가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자, 박스 2번입니다. 물류터미널 공사 시행이 인가요? 물류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터미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류터미널 공사를 해야 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행 인가라는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는 거죠. 자, 양거로 1번. 공사의 인가라고 해서 법체 구조.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요것만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죠. 공사 시행 인가의 신청.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 국장한테 공사 시행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거. 누구? 복합물터미널 사업자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받아야 한다. 강제 규정이죠. 의무 규정이에요. 받지 않으면 못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의 공사 시행 인가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르잖아요, 이건. 이거는 강제 규정, 이거는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얘는 must,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거죠. 얘는 할 수 있다, can이에요, can.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24회 때 기출됐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변경 인가사항, 기억번, 니은번 체크하세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4가지가 있다. 공사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우리 법에 보면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이 중요해요. 10% 기준이에요, 10%. 여긴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보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0분의 1을 넘어서면 10분의 1 이상이면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성의 기준이에요. 중요성의 기준이 바로 10%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10%.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공사기간 변경, 물류터미널 부지면적 10분의 1 이상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연면적 10분의 1 이상 변경, 물류터미널 안에 공공시설 중 도로, 철도, 광장, 녹지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등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진 보시고요. 105페이지 보면 별표 1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똑같은 게 어디 나와 있냐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가면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게 나와요. 휴게소 종합계획에 보면 이게 똑같이 나와 있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우리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물류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돼. 그래서 공사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 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뭐야? 공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물류터미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인가에 물류터미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땅을 확보해요? 터미널을 지어야 되니까. 물류터미널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확보하라는 얘기죠.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을 갖다가 수용해야 돼, 수용 또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수용은 강제 수용하는 거죠. 강제로 뺏는 거예요. 원래 토지 등을 수용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거 국가 등이 했어요. 공공의 목적이 있을 때만 국가 등이 공공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용은 일시사용. 수용이든 사용이든 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보상금.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때에도 토지 등을 수용한다라는 건 상당히 강력한 행정행위잖아요. 남의 땅을 뺏는 거니까 물론 보상금을 주겠지만 헌법 제23조 2항에 따라서 3항에 따라서 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이건 어때요?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적어도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만 강제 수용하라고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6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토지 등의 수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행 인가를 받은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국유지, 공유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게 뭐야?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만 나머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강제 수용하게 하는 거는 너무 국민 재산권의 침해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니네 만약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땅 수용하려면 적어도 3분의 2는 미리 협의해서 확보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 3분의 2란 단어가 중요해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미리 확보하라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지주들이죠. 여기 지주들이 얼마? 2분의 1 이상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만 토지를 갖다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자, 됐죠? 근데 여기 보면 국가, 근데 박스 보면 이제 이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 되는 사람들은 국가 이런 애들이 아니야. 국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사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게 다 뭐야? 국가 등이죠, 국가 등. 국가는 어때요? 강제 수용권이 있어요.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강제 수용권이 있지만 아마 일반 사업자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 사업자들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보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쵸? 이 사람들은 국가 등이니까 어때요? 국가 등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간 사업자, 이 사람들 뺀 나머지 사업자들이 지금 이거 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미널 짓는 사업을 하는 거죠.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만 나머지 땅에 대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동그라미 1번 내용도 2021년도 4월 21일분 개정분이야, 개정분.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 규정이 또 어디 나와 있냐? 131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131페이지. 131페이지에 가면 토지의 수용, 사용 부분에 또 나와 있어. 그때도 3분의 2 이상 미리 매입해야 돼. 일반 사업자, 현대산업건설이 아니면 현대건설이 만약에 이런 터미널 공사하려면 3분의 2 이상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동그라미 2번 사업 인정의 의제, 3번 타인 토지 출입, 그 다음에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사업 인정의 의제가 작년에 한 줄로 나왔어요. 지문 하나 나왔으니까 그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고, 타인 토지 출입은 뭐냐면 이제 토지 등을 확보했어요. 토지 확보해서 건설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측량을 해, 측량. 측량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는 집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집들이. 아직 밀어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공사를 시행한 상태가 아니고 기존에 사람들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거죠. 측량을 했는데 이 집이 방해가 돼. 그러면 어때요? 여길 들어가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합니다. 자, 타인 토지 출입 니은번 보시면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도 항상 보상금은 줘야 돼요. 나무, 토서,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측량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200년 된 20m짜리 나무가 있어. 이것 때문에 측량이 안 돼. 그럼 이거 제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뭐만 주면 돼요? 정당한 보상금만 주면 된다. 그 다음 양그로 3번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4번 체크. 다 기출됐던 지문들이죠.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 수의계약은 뭐예요? 이 물류터미널 사업하려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야. 싼 가격에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중요합니다. 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은 여기 시원하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왔죠. 밑줄 쫙입니다. 지금처럼 국장, 회장, 산장, 지도지사, 관세청장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죠? 체크. 그다음 양으로 4번 물류터미널 개발, 소유자금과 부지 등의 확보 지원 뭐 한번 나왔으니까 봐주시고요. 밑에 인허가 등의 의제인데 9회 10회 때 옛날 뭐 15년, 16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박스 한번. 우린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이죠.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업이 나왔어요. 사업. 사업은 효력의 발생, 변경, 소멸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기서 효력의 발생 부분은 뭐 경영 요건이라고 그러죠.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등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박스 3번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 일단 복합 물류터미널이 뭔지 개념이 나와 있어요. 두 종류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업의 등록,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기억번.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장한테 반드시 등록해라. 2번. 국장에게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 이것도 22, 24, 25 여러 번 지문에 섞여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 이거 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예요. 복합물류터미널, 아주 중요한 국가산업이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이 우리 물류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6개 기관이랑 조금 달라요. 그게 중요하죠.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가 나왔고 농어촌공사가 나왔죠. 항만공사. 여기 뭔 빠졌어요? 공항 2개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대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이런 애들은 넓은 땅을 요한다라는 거예요. 33,000 제곱미터 이상, 뭐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아주 넓은 땅을 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는 그만한 땅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어요. 도시 외곽에 가 있다는 건 시골 지역이란 얘기죠. 거기 가면 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 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논밭 부지기수죠. 그래서 여기는 공항공사 2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나왔다라는 거.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다음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다음에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죠. 민간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민간법인도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3번 변경 등록인데 효력 변경 부분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등록해라. 변경 등록사항이 3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요건이 있어요.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이라고 하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돼. 왜? 복합물류터미널이니까 복합이란 게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돼야 되잖아요. 트럭과 철도, 그렇죠? 트럭과 항만, 트럭과 공항,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돼야 되고요. 또 부지면적 33,000 제곱미터 밑줄 쫙. 자, 별표죠. 별표. 숫자가 나오면 항상 깼어요. 33,000 제곱미터. 매우 중요하다. 정말 많이 나왔죠. 한 15번 이상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다음에 시설을 갖출 것, 주차장, 화물 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4번째,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 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 개발,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죠. 여기도 2년. 이 법이죠. 이 법. 물류정책 기본법, 이게 뭐죠? 물류시설법이죠. 물류시설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 받은 후 2년. 여기도 2년이죠. 2번째, 등록 취소된 후 2년. 2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3번 가나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등록이 취소인데 이건 효력의 소멸입니다. 국장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1, 4, 7, 8 얘네는 절대적 취소 사항에 해당한다. 절대적 취소. 자, 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 부정은 무조건 취소죠. 네 번째,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 그렇죠? 이것도 무조건 취소입니다. 근데 3개월 안에 개임한 경우, 개임이란 건 바꾼 경우죠. 바꾼 경우. 그때는 괜찮다. 7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이때도 절대적 취소다. 8번, 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그렇죠? 일단 세 가지는 공통적이에요. 거짓, 부정, 결격 사유, 사업의 정지 기간, 얘네들은 무조건 취소에 해당한다. 거기 하나 더, 여기는 뭐야? 상호에 관련된 부분. 1, 4, 7, 8 얘네들은 절대적 취소, 나머지는 상대적 취소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1, 4, 7, 8은요, 이 과징금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도록 해놨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죠. 이번에 바뀌어서 1, 4, 7, 8 얘네들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얘네들은 개정사항이죠. 개정사항.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업의 승계 부분. 승계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고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당사자 통지. 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한테 통지해라. 10일 이것도 기출입니다. 기출. 자,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 사업의 휴업과 폐업. 이것도 효력의 소멸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업의 휴업과 폐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반드시 신고해야 돼. 신고. 그 다음에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과징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 이 기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다 한 내용이죠. 앞에 이제 등록의 취소상이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봐주시고. 일단 절대적 취소가 뭔지 1, 4, 7, 8에 대해서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 별표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행정청, 공무원들이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찾아보는 표예요. 이거 시험에 내면 안 되죠. 자, 그렇지만 반대로도 시험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11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과징금.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 과징금 법 제18조입니다. 기억번, 이건 사유죠. 국장은 복합터미널 사업자가 제17조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 이 17조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거. 등록이 취소예요. 110페이지 나와 있는 등록이 취소. 등록의 취소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히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얼마?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뀌었습니다. 자, 2022년도 1월 18일자로 바뀌었어요. 시행일은 2022년도 7월 19일. 시험 바로 직전이죠. 그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범위에 해당한다. 5천만 원으로 바뀌었어. 5천만 원으로. 중요하겠죠? 5천만 원. 근데 여기서 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아까 뭐였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1, 4, 7, 8 뭡니까? 절대적 취소사항은 여기서 제외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도 이거 1천만 원이 아니라 이것도 5천만 원이겠죠? 5천만 원. 리을번도 바뀌었어요. 리을번.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세 체납의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주어가 뒤에가 있어서 주어를 앞으로 뺐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주어를 앞에 뺐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뭐예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중요해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시도지사는 지방이죠, 지방. 그래서 지방행정 제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그렇죠,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도지사는. 미음번 20일, 그 다음에 7일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거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바뀌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다시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 자, 넘기면 물류터미널 사업협회가 나와 있죠? 물류터미널 사업협회. 그래서 이 협회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또 앞에서 50몇 페이지인가요? 53페이지에 보면 물류 관련 단체 육성 관련해서 물류 관련 협회가 나와 있습니다. 협회랑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숫자만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53페이지 물류 관련 협회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 협회 설립, 그 다음에 설립 절차가 나와 있어요. 아까는 설립 인가 당시에 아까는 100개 기업, 200개 기업 이렇게 됐잖아요. 100개, 200개. 발기인 100개, 100명 이상의 발기인. 100개 이상의 기업이죠. 100개 이상의 기업이 발기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200개 이상의 기업이, 그쵸, 창립총회에 의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100개, 200개가 아니라 5분의 1, 3분의 1이에요. 5분의 1, 3분의 1. 5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설립등기, 법인, 사단법인 똑같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협회 업무만 여러분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되겠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물류 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15페이지 물류 단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